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인문학적인 교양 먼저 말씀드리고 왜 노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클레멘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어떤 학자가 죄수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들은 도대체 왜 사니? 철학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소위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역사 공부하고 철학 공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죄수들을 상대로 클레멘트라는 장소에서 열심히 그걸 가르쳤더니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죄수들조차도 인문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나타날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왜 배워야 되는가? 죄수 아니라도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지금 AI 시대에 너무 변화가 빨라가지고 60대 할아버지는 거의 손자한테 무시받아요. 이게 스마트폰 어떻게 하냐. 지금 옛날 같으면은 나이가 드신 어른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젊은이가 어른보다 더 변화에 적응을 잘하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빠른 세상에 배움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1번, 변화가 빠른 세상에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배워서 뭔가를 습득하는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하나씩 깨쳐가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40대, 50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일단 배우고 배웠던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은 언런이라 그래요. 언런. 그걸 버리고 그다음에 리런해서 다시 배워가지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에서도 변화에 적응하려면 배워야 된다. 또 하나는 배움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2500년 전에 살다간 공자라는 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집대성한 책이 논어잖아요.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이 학습으로 시작합니다. 학습. 학이 시습지 불력 여로화. 배우고 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 문장이 유붕이 자원 박래하니 불력 낙호화. 뜻이 통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니까 즐겁지 아니한가. 그게 배움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공부한 거 친구들하고 확인하는 거죠. 너 뭘 공부했어? 그래서 논어의 첫 번째 문장 학습, 두 번째 문장 친구들하고 토론하는 거. 그래서 앞에는 기쁘고 뒤에는 즐겁다. 이거예요. 그게 배움이에요.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노화 피할 수 없잖아요. 나이 드는 거를. 그런데 노화가 되면은 뇌가 이제까지는 예를 들면 1년에 몇 %씩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노쇠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나이 드는 것은 뇌를 자꾸 쓰면 그게 성형이 된다.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게 뇌가 더 활발해지고 건강해진다 하는 이론이 뇌신경 가소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면 쓸수록 뇌는 죽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해진다. 지금 나이 든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치매예요. 치매. 신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치매 걸리면은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도 못 알아보고 한 얘기 또 하고.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뇌를 자꾸 써서 그래서 뇌의 건강을 지켜라. 그게 신경 가소성 이론, 뇌 가소성 이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세대는 일만 하느라고 쉬는 거는 했지만 노는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레저라고 하는 건 노는 거잖아요. 오락이잖아요. 근데 휴식은 했어요. 옛날에는 뭐 하루밖에 안 쉬었으니까 일요일 또는 지금은 이제 주 5일제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어때요? 집에서 거의 다 퍼져요. 퍼지고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일주일이 내리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뭐 하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뭐 할까 하는 거를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서 나한테만 도움이 되는 레저 활동, 여가 활동. 이거는 심플 레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를 내가 소셜 레저라고 사회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허구한 날 등산 다니는 사람. 좋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내가 그것도 좋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근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나는 양로원에 가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목욕을 시켜드린다. 이거는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양로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봉사활동으로 여가활동으로 씻겨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진짜 좋은 건 뭐겠어요? 내가 양로원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미리 양로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소셜 레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허구한 날 소셜 레저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심플 레저도 해야죠. 그렇지만 적어도 여가 활동을 나눠서 하나는 나 자신의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또 일부는 나 자신도 좋지만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여가 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여가 활동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아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느끼시겠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의 바가지를 듣고 출근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가서 일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또 아내가 남편을 내보내면서 그래도 오늘 또 수고하고 오라고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배웅할 때 사무실에 나가는 남편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연구를 하죠. 부부 생활에 금슬이 좋으면은 무슨 연봉 10만 불 이상, 금슬이 나쁜 사람이 금슬이 좋은 사람만큼 행복하려면 연봉이 아마 10만 불 이상이어야 된다. 그런 건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제가 그걸 간단히 해석을 하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느끼다시피 내가 집안 일로서 머리가 아픈 상태로 일에 전념하기가 힘들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결국은 가정에서의 행복이 직장에서의 생산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촉매제가 아니겠냐.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엄마가 되는 거죠. 엄마가 되는 순간 누구의 아내로서의 역할보다는 누구의 엄마로서의 역할이 훨씬 비중이 커져가지고 엄마는 자기 자식이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 올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날 애 아빠가 다시 말하면 자기 남편이에요. 어떤 날 일찍 들어오면 행여나 아이들 공부에 방해될까 봐서 방에 가서 혼자 있어. 이렇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없고 애 아빠의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애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제대로 교육하는데 방해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대학을 입학을 하고 나면 엄마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애정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가 끝날 때까지 엄마는 모든 거를 아이의 대학 입시에 치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거는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까지 내 시녀였던 엄마가 갑자기 엄마로 군림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학교 입학하고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는데 그게 정도 문제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고 엄마한테 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아이 아빠이면서 동시에 남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나중에 아이들은 독립해서 나가거든요. 제가 이 책의 이름을 슬기로운 노후 독립이라고 쓴 거예요. 노후 독립이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또 독립하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부부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이 나를 엄마 취급 안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야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예. 평소에 아이들을 기를 때도 아이들 아빠를 남편으로서 인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사람을 죽여요.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젊은 사람의 고독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청소년 자살률도 그렇지만 실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현대 노인의 4가지 고통이 있어요. 이걸 빈병고무라고 부르는데요. 빈곤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 고독이 있고, 무의, 할 일이 없는 것, 이 4가지인데, 노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4가지가 다 발생합니다. 그럼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빈곤, 가난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똑같이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요. 다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질병,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2번째 주제하고 연결이 훨씬 더 깊어서, 또 빈곤하신 분들은 질병이 훨씬 더 개수가 많고요. 또 오랫동안 만성질환을 가져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질병은 아프고 나을 기미가 있으면 좀 나아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이 벌써 3종류, 4종류 늘어가고요. 한 번 걸린 질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A라는 질병이 B라는 질병과 연결되어서 동반 유발되는 경우도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일단 한 번 아프면 잘 낫지도 않아요. 약도 잘 들이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른 약과의 이런 부작용 때문에 약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노년기 질병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무의라는 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 여가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또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고독이에요. 우리가 3번째 말씀드렸던 이 고독이라고 하는 부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국에선 장관까지 두고 있어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외로움 장관, 고독 장관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부처가 이제 마련이 됐고요. 이것과 관련된 본격적인 해법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긴 한데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많고요. 이 고독이 가지고 오는 여러 폐해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헤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회복 무기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은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노년의 고독이라고 하는 건 왜 문제가 되냐면, 노년의 고독을 일단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고독한 분이 양복이나 정장을 멋지게 빼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다니는 장면은 아닐 겁니다. 앉아 있을 거고요. 혹은 누워 있을 거고요. 굉장히 주름져 있을 거고요. 동시에 냄새도 날 것 같고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거고요. 식사도 시원치 않을 거고요. 분명히 질병도 있을 거고요. 이런 장면들에 나를 놓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정은 어떨까? 이 심정 안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도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전반적 절망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절망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상황을 좋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친구를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이미 고독 상황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미 내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나를 찾아왔을 거예요. 나는 나를 찾아올 친구조차 없는 겁니다.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SNS에 들어가 봐요. SNS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한시적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SNS에서 진짜 참 친구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나를 참자기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SNS라는 건 다 페르소나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마스크, 곧 또 다른 나의 얼굴, 또 다른 나의 아바타가 SNS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참된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 참된 나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 명확하지 않은 이 사람들 속에서 나의 행복감을 찾기란 정말 어려워. 오히려 나보다 더 잘나고 행복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거든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이버상에 5만 명의 친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옆에서 나랑 같이 밥 먹어줄 사람이 없는데. 더군다나 SNS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고독감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도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SNS 속에서 진짜 친구를 찾는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외로움에 노출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되게 중요한 주제이자 큰 주제이자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요. 이 외로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전 병이라고 봅니다. 고독은 병이에요. 그래서 치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독도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loneliness라고 하는 절대적인 외로움이 있고요. solitude라고 하는 내가 선택한 고독이 있어요. 잠시 내가 혼자 머물면서 따로 떨어져 있고 싶어. 이거는 solitude라고 하는 고독, 선택적 고독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대신에 loneliness라고 하는 건 남들도 내가 혼자 있는지 모르는 완벽하게 동떨어져서 혼자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고독의 상태, 남겨짐의 상태를 외로움, solitude는 잠깐의 고독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침잠하는 나를 안정시키고 또 혼란스러운 나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loneliness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피폐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봄이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한 상태가 loneliness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넘어서 고독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50대의 고독사가 많은 이유는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가족이 없어서일까요? 돈이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가족이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일명 사회적 연대감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비극의 전조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 위기의 상황에 나를 건져줄 사람, 연락할 사람이 전혀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이런 지점에 누군가 돌봐야 된다면 그거는 개개인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팔 벗고 다리 벗고 나서야 될 일입니다. 다만 내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계속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 이 방치라고 하는 건 내게 외로움은 침범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훅 들어와서 보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물론 내가 관계를 약간 소홀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내 가족도 나를 떠나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직업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독의 핵심엔 우울감이 있어요. 이 우울감 때문에 내 주변의 것들을 내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울감을 먼저 치료해야 되겠죠? 내가 우울감이라고 말씀드렸지 우울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울증은 진단된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울감은 내가 그렇게 우울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감도 50대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무료로 이런 검사들 하는 데 많이 있으니까요. 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울감을 어떻게, 혹은 우울증을 어떻게 회복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국가 차원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가족센터 이렇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또 SOS 전화를 걸 수 있는 생명의 전화나 이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화하셔서 24시간 돌아가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변화의 여지들을 찾기가 어려울 땐 도움을 꼭 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외로운 분들이 적어도 외로움 키트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거 보통 119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하나가 만트라예요. 만트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를 일으키는 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럴 때 일어나야 돼. 일어나 보자. 자, 나가보자. 이렇게 나만이 혼자 읊조리지만 늘 나를 일으키는 좋은 말들이 있다면 이걸 좀 반복하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2개의 취미가 있으면 좀 좋습니다. 취미는 가내 취미, 가외 취미. 그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통해 가지고 나만의 움직이는 친구들과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친구라고 하는 건 뭐 새, 선인장 다 좋죠. 다 좋은데 나의 기쁨을 유발하고 나의 기쁨이 형성되는 이런 공간이 이 친밀함의 공간이거든요. 이 가외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만나면 내가 어느 순간 딱 빠졌을 때 이 사람들이 나의 빈자리를 알게 되죠. 그러면 연락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기관에 조금 싫더라도 소속감을 가지고 가외 취미라 생각하시고 성실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어쩌면 나를 살리고 나의 고독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구라고 하는 건 구원의 사인, 시그널을 보내줘야 돼요. 내가 나를 도와달라고 SOS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박하고 우울감이 심하고 고독감이 미친 듯이 밀려온다 그럴 때는 때로는 이런 고의적 자해, 우리가 흔히 이제 극단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0대 넘어서 노인 자살률이 현저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럴 때 SOS를 칠 수 있는 에너지는 반드시 남겨놓고 그 번호는 꼭 내 친구, 할 수 있다면 친구면 제일 좋고요. 친구가 없더라도 요새는 이런 시스템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이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농담처럼 했었는데 귀인이 누굴까? 제 친구 중에 이름이 정말 귀인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귀인이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귀인 같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귀인 같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귀신 같은 친구도 있어요. 귀인 같은 친구라고 한다면 저는 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도 꼭 지켜야 되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귀인 같은 친구는 한 3부류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슈퍼 친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슈퍼 친구라고 하는 건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고요. 내 생애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친구, 때로는 내 부모님이 이런 상을 당했을 때 이런 조문을 와주었던 이런 친구, 나를 기억해 주었던 그런 친구들, 진짜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슈퍼맨과 같은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은 나도 그들에게 슈퍼맨이 돼야 된다. 받는 것이 어디 있어요. 친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관계의 악교, 이런 관계의 끈끈이 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슈퍼 친구들은 내가 혹시 잊고 있었더라면 한 번쯤 전화해서 야, 생각해보니까 그때 참 고마웠는데 잘 지내니? 근데 놀랍게 그 친구들은 옛날에 좋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월을 통과하면서 검증된 친구들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좋은 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는데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성격은 변합니다. 이럴 때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인생을 거쳐서 몇 년에 걸쳐 친구로 지내면서 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필터링을 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겐 오래간만에 전화해도 그 친구 역시 굉장히 반가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삽친구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ber friend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sober friend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새벽 2시에 내 친구 영식이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영식아! 그랬더니 영식이가 문을 열어요. 그럼 제가 영식이한테 영식아, 내가 지금 시체를 한 곳 묻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영식이가 조금 생각하더니 야, 호선아, 삽 어디 있냐? 이렇게 어쩌면 그 친구에게 마이너스, 꼭 손해가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쇼버 프렌드, 삽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고마운 친구죠. 이런 친구는 제가 볼 때 인생에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친구는 내가 애쓴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하늘의 선물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삽친구는 이제 제가 보니까 많진 않아요. 또 요새 또 진짜 좋은 친구들은 새벽에 그렇게 시체 묻으러 가면 112에 바로 전화하죠. 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친구가 기꺼이 손해를 보면서도 나를 위해서 움직여주고 기꺼이 나서주는 친구가 있다. 우리가 왜 성경책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삽친구들이 바로 나에게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입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에너지와 나의 생애, 시간 이런 것들을 일부러 내어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게 목숨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친구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행운이다. 그 친구를 위해서 당신도 뭔가를 해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참 섭섭하기도 해요. 또 가면 갈수록 족쇄라서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족은 특별히 배우자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든지 간에 어쩌면 내 부모만큼이나 나랑 오랫동안 함께 해로할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투는 일도 있고 회복하는 일도 협력하는 일도 있고 서로 정말 으쌰으쌰해서 같이 싸우는 순간도 있고 이런 함께 해결해간 모든 순간들을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실질적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몸도 서로 섞어가면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사이잖아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배우자는 파트너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이런 커플들이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한데 이 파트너십은 프렌드십하고 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고요. 좋은 생애 친구를 귀히 여기고 또 그를 좋기 좋은 친구로 대하는 거. 이게 정말 때로는 친구 사이에서 우정이라고 부르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이건 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배우자는 또 하나의 친구이고 특별히 자녀들도 우리가 보통 지금은 뭐 짧으면 55년 부모로 살아간 시간이 뭐 정말 운 없으면 95년 뭐 100년 이렇게 애들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길거든요. 이 시기를 부모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길어진 부모기를 산다는 건 뭐냐면 성인 이후로 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로 살아가는 기간을 우리는 동반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반자는 뭐냐면 마치 부부처럼,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인생을 아주 긴 세월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반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슈퍼 프렌드 또 쇼버 프렌드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꼭 유지해가는 그리고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인도 있지만 귀신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꼴을 하고 있지만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손절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은 손절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역시 가스라이팅 하거나 그루밍 하는 사람들이죠.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건 결국은 내 판단을 흐려서 다른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끊게 하고 동시에 나의 여러 영역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취하는 사람들,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 사실상의 관계에 있어서 학대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미 그 사람들 손아귀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수까지 다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는 외부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외부의 도움을 어디까지, 이 사람이 어느 영역까지 알지 모르고 그 귀에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도망가세요. 가정학대 당하는 분들 계세요. 이 가정학대 당하는 분들이 애들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문매를 맞아가면서 또 외부에다 알리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꼼짝 못하는 분들 계신데, 보통 이런 가정학대를 당하는 분들은 10중 8구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스라이팅도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가면 아무 일도 못할 거야. 너는 이 집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야. 그런데 내가 특별히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모든 판단하는 것도 네가 그렇게 하니까 멍청한 거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넌 밖에 나가서도 늘 바보 취급 당할 거야. 실제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지, 심지어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나중에 이것마저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가스라이팅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말씀드립니다. 도망 나오라고. 도망 나오고요. 도망 나와서 여러 도움을 청할 창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스라이팅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폭력도 있고 그 앞에 또 아이들이 또 여러 고통 속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할 수 있다면 먼저 도망 나오셔서 아이들을 구조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보통 미성년자들을 꼬여서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아니면 이들을 통해서 여러 이익을 기꺼이 취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그루밍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신적으로도 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1년의 세뇌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옳고 그른지 전혀 판단할 수 없고, 심지어 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의 공통점은 뭐냐면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얻을 수도 도움을 얻을 수도 없는 과정이거든요. 이럴 때는 도망 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귀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도망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인을 만난다면 지켜야 될 자들이고, 귀신을 만난다면 저는 도망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우리가 때로는 친구들 중에 만나다 보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분들 계시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분들, 우리가 손절한다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말 너무 심하면 손절하시는데, 돈 자랑하는데 밥 사면 그냥 두시고요. 자식 자랑할 때도 밥 사고 이러면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내가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 옆에 있다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나도 그거 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얘기가 듣기 싫지만 나도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그런 친구들은 잘난 척하고 밥맛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유는 버틸 만한 또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기억하시고 무작정 손절을 선택하는 건 나이 들어가는 시점 100세 넘어가는 이 세상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전 오히려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계의 망이, 교육의 망이, 또 의료의 망이, 복지의 망이 우리를 탄탄하게 닫힐 때 우리가 삶의 기쁨도 또 삶의 질도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니까요. 꼭 손절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5월 말에 영국의 에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유명한 잡지죠. 세계적으로도.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하면. 거기에서 6년 전이죠. 2019년 5월이니까. KKONDAE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실었어요. 꼰대라고 하는 단어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거들먹거리는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자기 주장만 하는 나이 든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 놓고 밑에 가서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패션 스타일이나 옷 입는 거나 또는 연애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은 충고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찢어진 청바지 유행하는 거 입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 그 옷이 뭐냐 그거. 이게 패션 스타일에 관한 청하지 않은 충고죠. 명절 때 만났더니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이게 러브 라이프에 대한 충고죠. 그걸 꼰대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커피 안 타다 준다고. 나는 옳고 항상 너는 그러다고 생각하는 사람. 꼰대는 지금 영어가 돼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있죠. 그 유명한 BBC 방송이 대한민국의 꼰대라는 단어를 The Word of the Day라고, 오늘의 영어라고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그러니까 지금은 꼰대는 영어예요. 쓰나미 일본 말인데 영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청하지 않은 충고를 하는 사람이 꼰대라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청할 때 꼰대를 하면 멘토네? 그럼 멘토하고 꼰대 차이가 간단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거를 젊은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충정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럼 꼰대예요. 젊은 사람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르쳐주면 멘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차이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급하게 못 기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 하는 거를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이름을 잠깐 빌려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서양 철학은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의 스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300년 무렵에 살았으니까 2300전 사람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그 자체로서 추구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행복이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행복을 추구하기는 수단에 불과한 거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관계로 돌아갑니다. 관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일로 맺어진 관계, 그거를 영어로 파트너십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아, 저 회사 우리 회사하고 파트너십이야. 또는 저 사람 나하고 파트너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일로 맺어진 관계, 파트너십은 일 없으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과 관계없이 맺어진 관계, 프렌드십이잖아요. 우정이잖아요. 고등학교 종탕들이 일 있을 때만 만납니까? 동창회에 일 없으면 안 나갑니까? 이거는 일하고 상관없는 관계예요. 그러면 직장에 다니면서 일 중심으로 맺은 관계에 치중하다 보면 직장이 끝나는 순간 우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 끝났으니까 관계 다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도 일과 관계없는 우정의 관계를 만들거나 또는 일로 맺어진 파트너십이지만 이거를 일을 넘어선 프렌드십으로 격상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일 끝나고도 관계를 계속 이어갈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처지지 말아라.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살아라. 근데 또 나이가 들수록 철학자처럼 여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대잖아요. 하나는 너 우울해질 필요 없어. 어깨 펴고 살아. 그런가 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철학자처럼 여유를 갖고 살아라. 그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젊을 때만큼 내가 기억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거동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현역일 때는 얼마를 받았는데 나이 드니까 반에 쓰라 그래도 쓰는 사람이 없네? 이런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에서 만든 건강 6개 이런 걸 다 써놨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쓴 거고 항상 뭔가를 듣고 실천하려고 할 때는 이론에 집착할 거 없어요. 간단하죠.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술, 담배를 계속하고 있다. 젊을 때처럼 안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지병이 있다면 거기에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또 적당한 정도의 운동은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거 오늘 안 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현재의 신체 조건에 맞는 건강 비법을 자기가 익혀서 거기에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를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여기 있는 물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 용기와 같아서 물을 담아놓은 용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들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끝인 거죠. 말씀 나온 김에 이 대목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대 수명 또는 평균 수명이 지금 84세가 됐다. 그러잖아요. 84세는 숨 쉬는 시간의 평균이 84세라는 얘기고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거기서 10을 빼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선진국도 다 마지막 10년은 병치레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요양원에서 또는 양로원에서 또는 뭐 의료원에서 이렇게 보내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의미 있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는 거를 표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완전히 깡촌놈 출신이거든요. 오늘 내가 여기 나오려고 지금 이게 열심히 지금 꾸미고 나왔으니까 이제 완전 촌놈 출신이에요. 그 덕분에 초등학교를 3km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을 3km 걸어 다닌 게 몸에 체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 걸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하루에 10,000보 가까이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술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마셔서 사회생활 하는데 술 못 마시고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냥 저는 못 마시는 거지 안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는 고등학교 때 이게 치기로 피워왔더니 아무 맛이 없어요. 술, 담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해서 남 보고 뭐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워야 스트레스 해소되는 사람이 있고 술을 마셔야 대화가 술술 풀린다. 술을 마셔야 술술 풀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고 모든 사람은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치수에 맞는 옷을 입어야지 기성복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런 식의 강의는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점점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둔 것도 모르겠고 이걸 먹었었나 안 먹었었나 갔었나 안 갔었나를 포함해서 자꾸 냉장고에서 휴대폰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또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일 힘든 건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해서 사람 이름 기억 안 나고요. 명사 기억 안 나고요. 일명 우리가 명사치매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단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것들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화를 경험하고 이런 노화는 몸에서만 일어나고 뭐 안쪽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안팎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요. 뇌에서도 노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뇌의 노화는 특별히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가 되는데 뇌는 신경이 파괴되기만 하진 않아요. 온몸의 세포가 다시금 순환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듯이 뇌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몸은 늘 도시와 같아요.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늘 공사 중이에요. 공사 안 하는 도시는 없어요. 뇌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여러 부분들이 파쇄되고 기억이 안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다시 회복되는 능력은 우리가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신경가소성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손상이 오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또 도와주고 이런 여러 기능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아무리 신경가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파괴가 빠르면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고요. 또 파괴가 아주 빠른 경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두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주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때로 머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결정적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적 지능이라는 건 타고나는 지능이에요. 누군가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잖아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유전적인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유별나게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천재 아닌가? 영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 미래를 꿈꿔요. 어떻게? 의사, 박사, 변호사. 근데 저는 이렇게 영특한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들 혹은 어른들은 꼭 이런 얘기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너 똑똑하지? 너 좋은 머리 가졌지? IQ 높지? 네가 노력하지 않은 지능을 네가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이건 운이 좋았던 거야. 그렇다면 너에게 주어진 이 재능으로 반드시 이 사회에 공헌해라. 헌신해라. 사회 속에서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도 자기의 기쁨을 만끽하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타인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지금 좀 더 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유동적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죠. 누군가는 IQ가 높고 머리가 좋고 생각이 막 퍽퍽 나고 특별히 공부도 막 기억력 좋아서 다 하고 뭐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25살 넘어가잖아요. 25세 정도 되면 뇌가 100% 정도 완성이 되는데 25살 쫙 넘어가면서 우리가 머리 몇 번 부딪히고 수술 몇 번 하면 IQ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가? 그때 이후로 우리가 결정적 지능으로 살아가는데 이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정적 지능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뭘로 올라가는가? 결정적 지능은 두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하나는 지적인 것, 곧 지식과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정적 지능은 높아진다. 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정적 지능은 높아진다. 그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훨씬 더 지능은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공부해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건 생활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달라진 세상 속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보들이 책 속에 무지하게 많고요.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나서 다 활자의 시대를 살았어요. 활자의 시대의 그 기쁨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달라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고 세워줬던 이 활자의 기쁨과 능력과 이 결과들을 다시 한번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번 서점, 도서관 가셔가지고 아무거나 책 한 권 딱 골라서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워가지고 오시면서 그걸로 일주일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심리적 포만감, 나이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진 정보, 매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세상 속에 내가 얼마나 꿀리고 쫄려요. 그런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쫄림을 막아주면서 나에게 심리적 포만감과 어른의 관대함 그리고 심지어는 교양까지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지식의 영역을 확대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서 또 다른 영역의 공부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가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50 넘어가면서 경험치가 높죠. 경험치가 높은데 참 재미있는 거. 내 경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하고 직장이 다예요. 집하고 직장 말고는 경험치가 거의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조심성, 신중함이 많이 생겨나서 새로운 곳에 나를 노출하고 새로운 곳에서 나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모험하고 이런 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환갑잔치도 안 해요. 환갑잔치 하면 요새는 애들도 잔치하냐, 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60도 너무 건강합니다. 70세도 뭐 왕성해요. 물론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인 건강성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향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학습 공동체가 되었건 아니면 새로운 동아리가 되었건 아니면 새로운 여행이 되었건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건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경험 안에 자기를 기꺼이 용기 있게 놓아두었으면 좋겠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새로운 곳에 나를 배치시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일종의 비상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비상상태를 만들어내서 내가 거기에 분주하게 대처하게끔 하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이 내 머리를 움직이게 하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 그렇게 우리는 경험치를 쌓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결정적 지능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지식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간다면 이거야말로 21세기 어른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자기 스스로를 앞으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일종의 어른의 덕을 갖게 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동시에 적응력도 높이면서 우리의 결정적 지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가 어려운 이유는 처음에 너무 간절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나에게 가장 큰 배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끌리는 데가 있어서예요. 이걸 우리가 매력이라고 할 텐데 이 매력은 되게 내가 갖지 못한 것에서 끌림, 곧 매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가지 못했던 그 능력이 바로 나를 올가매고 내가 이해하고 또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 뭐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안 보기도 하고 각방을 쓰기도 하고 남들 쓰는 거 우리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남자랑 또 이 여자랑 그래도 난 살겠어. 에이 싸우고 뭐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살겠어 한다면
저는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절대 이혼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혼을 촉발하거나 이혼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이혼해예요. 이혼해 하면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자기가 했던 말을 이루려고 하는 듯 정말 이혼을 또 빠르게 선택하는 게 이혼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울 수는 있어도 이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이혼해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도 저는 이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또 생각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딱 생각하면 그 나머지 해법들은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동안에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평생 뚱뚱한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농담 삼아 돼지야, 돼지야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헤어지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픔의 버튼을 계속 눌러서 송곳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남자도 컴플렉스가 있고 여자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이 컴플렉스가 내 배우자가 누르는 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자기하고 살면서 어떤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될까? 그래서 되게 물어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 제일 싫어하는 말,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말들 중에 내 배우자가 그 말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 줘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가장 강하게 찌르는 게 바로 그런 말들인데, 그런 말들을 기꺼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내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삼켜야 돼요. 입에 이렇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 말이 제일 이 사람에게 아프다는 걸. 그러나 그 말을 제일 먼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은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 법을 제일 먼저 쓰더라고요. 그게 강력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다시는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간 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말, 서로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거. 이게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도리. 한때는 우리는 또 사랑했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사랑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사랑이 싹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있을 때 다른 사람 챙기는 거예요. 그놈의 깻잎 사건 있잖아요. 그놈의 깻잎을 붙여야 되냐, 뭐 떼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떼줍니까? 그 사람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리고 깻잎 붙어있는 거 2장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굳이 그걸 배우자 앞에서 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이것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험담하거나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악이에요. 그건 이제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배우자를 무시하는 건 정말 배우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특별히 남성들, 남편들이 정말 못 견디겠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건 무시는 안 됩니다. 무시하다가 우리가 흔히 TV나 이런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배우자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주 공격적인 배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제적인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배우자들이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배우자일까요? 다 어려워요. 공격적인 배우자는 무서워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동안에 위선적인 배우자는 진짜 역겨워서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만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각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과 내 사이가 때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 관계가 때로는 회복된 다음 지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싸우더라도 서로 인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부부도 인간입니다. 내 아내 인간이고요. 내 남편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첫째,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내가 존경은 못하더라도 존중은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